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추락했습니다. 이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흑사병이 창궐하던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4분기에는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위원회 상임위원이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만큼 인구 감소가 되고 있다. 지금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예,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평균적인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제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은 아니고 지난해 4분기에도 그리고 지난 2분기에도 0.7을 기록을 했습니다. 3번 연속으로 이제 0.7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보통은 이제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합계 출산율이 1.59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을 제외하고 스페인인데 네. 1.2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심각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합계 출산율 1 이하로 떨어지고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 작년 출생아 수가 25만 명 정도였는데 예. 올해는 한 2만 명 정도 이상 줄어서 23만 명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한 세대,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23만 명이 한 10만 명대로 이제 출생아 수가 줄어들게 그렇군요. 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5만 명 미만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이야기한 것은 한국이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속도가 14세기 유럽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만큼 빠르다라는 어떤 심각성을 보여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금세기 내에 국가 소멸 위기감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심각성의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건 정말 모두가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여쭤볼 텐데 일단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예전엔 저출산 국가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의미 면에서 뭐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예, 보통은 이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안 되면 예. 저출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명이 갖는 의미는 2.1명이 되었을 때 출생아 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인구를 대체할 수 가능한 출산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 다 저출산 국가들입니다. 한 나라만 이제 2.1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합계 출산율이 3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저출산 국가는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일 때를 초저출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1.3명이냐 하면 1.3명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출생아 수가 한 세대가 지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어떤 지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2018년 이후로는 이제 일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2002년부터 21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어떤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초저출산 국가는 3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인데 스페인, 이탈리아는 1.2명대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격차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지역별로도 합계 출산율의 편차가 크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한국은 이제 지역별로 상당히 큰데요. 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의 경우가 합계 출산이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서울의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59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 바로 위에 있는 광역시가 이제 부산인데요. 부산이 0.7이기 때문에 서울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고 이제 볼 수가 그러네요. 있는 것이죠. 예. 예. 저렇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아무래도 서울이 이제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집값도 상당히 높고
또 양육, 교육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엔 상당히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상당히 심화가 되었는데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좀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어떤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뭐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출산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기 그쵸. 때문에 이걸 좀 예.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비용적인 원인일 텐데요. 뭐 주거비라던가 양육이나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력 단절과 같은 이제 기회 비용이 높아지는 원인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어떤 불안정의 양극화, 치열한 경쟁 사회, 또 과도한 사교육과 같은 그리고 젠더 갈등 같은 문제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원인입니다.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인식이 또는 가치관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기도 했고, 또 개인주의가 심화되거나 자녀가 없는 생활을 좀 더 즐기는 그런 문화가 또 다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분석하신 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아마 이제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영향은 경제적인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92년 이후에 경제활동 인구 비중을 70%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초저출산의 추이가 지속이 된다면 10년 내에 경제활동 인구, 즉 생산 연령 가능한 인구가 한 320만 명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320만 명이면 부산 광역시 인구 정도의 어떤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경기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네. 현재 추이라면 205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 미만, 즉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인구 고령화를 이제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내년에 노인 인구가 1,000만에 이제 들어서게 되고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예. 이제 문제는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연금이라던가 뭐 의료라던가 또는 요양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그쵸. 텐데 비례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부담, 특히 어떤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부담도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사회 보장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제 교육의 기능이 상당히 상실하게 될 것이고 또 지역의 소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군 병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동안 참 많은 정책들을 내놓은 것들을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그동안 해온 정책들을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세요? 뭐 정부 정책이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있습니다. 뭐 지난 뭐 10몇 년간 몇백조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출산율이 큰 뭐 개선된 효과가 없었다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이제 노력들은 이 출산과 그리고 결혼, 양육이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지원들을 해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정책이 없었다면 어쩌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정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었고 어떤 것들이 좀 효과적이었었나요? 정부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꼽아볼 수 있는데요. 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뭐 그동안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유학비 지원 같은 경우 무상 보육으로 많이 예. 전환을 했고요. 예. 최근에는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초등 돌봄을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들이 있습니다. 또 일가정 양립 지원도 매우 핵심적인 정책인데 육아휴직을 확대하거나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또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공동으로 육아를 부담할 수 있게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맞돌봄 제도를 좀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집값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높을 텐데 그런 주거 지원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최근 정부 정책은 이제 소득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양육 수당과 관련해서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0일세는 부모급여, 7세까지는 아동 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난임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과 같은 제도가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도 더 좋은 결과가 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거든요. 예. 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더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들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점점점 사회가 이제 고도화가 되면서 뭐 결혼이나 뭐 출산이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 직접 비용도 있을 거고 기회 비용도 있는데 이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은 그런 빠른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개인들이 합리적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던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의 비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사회 문화 인식의 변화가 이제 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정부 정책에 비해서 출산율이 개선되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출산이 사실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있는 사례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유럽 국가들입니다. 뭐 스웨덴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도 1990년대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초저출산 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들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 시기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출산율은 떨어지는 것이죠. 아무래도 여성들이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가족 양립을 확립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남성들이 좀 나눌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정책들이죠. 네. 사실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한 480일 정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남성의 경우는 9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출산율이 반등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어떤 그 성공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우리 정책에서 좀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좀 시급하다, 중요하다 좀 개인적으로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정책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있겠지만 저보고 한 가지만 이제 꼽아보자면 일가족 양립을 이제 확립하는 좀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이유는 최근 20,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한 70% 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맞벌이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죠.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에 경험했던 바로 그 지점에 한국이 이제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봤을 때 일가족 양립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좀 효과적인 그런 정책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최근에 저희 위원회가 저출산 인식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네.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예. 일가족 양립 확대를 가장 1순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인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기본법상의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매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을 만들려면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그렇죠. 그런 기능이 매우 중요할 텐데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위원회에서 적절한 일가족 양립 정책을 내기를 바라고 있을 거거든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이미 발표된 정책 중에 좀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6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데
18개월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최소한 쓰게 되면은 급여도 이제 올려주고 그리고 육아휴직의 기간도 6개월 정도 연장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입니다. 예. 이제 그것 말고도 최근에는 이제 부처와 다양하게 좀 과감한 정책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걸 좀 인상하는 정책들, 그리고 사후 지급금을 폐지한다거나 또 육아휴직을 뭐 좀 더 절차를 간소화하는 또 하나는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정책들은 아무래도 재원 마련도 필요하고 또 효과성에 대한 어떤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시간이 걸려서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정책이 현장에서 또 잘 이제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예, 중요하잖아요. 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좀 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일가견 양립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제 매우 그렇죠.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가족 친화 경영 문화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제 필요할 텐데 예를 들자면 가족 친화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이 정부 사업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예. 가족 친화 경영에 대한 배점을 좀 높여서 좀 더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또는 가족 친화 경영을 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을 좀 네.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 대체 인력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뭐 기업과도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출산 지원금이라는 이제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회에서 어떤 생각들 갖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많은 정책들이 뭐 효과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제 문제는 같은 이제 예산을 가지고 현금 지원했을 때 효과와 예. 서비스를 지원했을 때 효과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큰지를 이제 비교한다면 예. 현금 지원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책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좀 낮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현금 지원 정책의 경우는 일부 계층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효과가 없는 그런 어떤 결과를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18세까지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왜 지급하느냐에 대한 뭐 얘기가 있을 텐데 이 나라들은 이 정책을 저출산 정책이라고 이제 분류하기보다는 가족 정책이나 아동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적극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큰 관심 갖고 보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 저출산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업과 여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홍석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